당신들 대체 나한테 뭘 더 바라는데? 내가 손주도 돌보고 시어머니도 돌보고 너희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 내 몸은 더 이상 견딜 힘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여? 당신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긴 해? 나는 이 집에서 하인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야. 더는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한계가 있다고. 이제 그만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4세가 된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제 인생의 한 부분을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그 여정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사는 삶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가족들 속에서 저를 잃어가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제가 어떻게 자유를 찾고 새로운 나로 거듭났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에게 맞추기만 하며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특별히 기대한 것도 없었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것은 남편이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였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어요. 제 처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워낙 가난해서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께는 내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눈엔 제가 별로였죠. 결혼 첫날부터 말씀하시길, 혼수를 이따위로 하고 시집을 오겠다고? 내 친정은 대체 뭐 하는 집이니? 그 잘난 집구석에서 뭘 배웠겠니? 정말 염치도 없는 애구나.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죠. 친정이 가난하다는 게 그토록 큰 죄였나 싶었어요. 그렇게 혼수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몇 년을 시달렸죠.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리운 친정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뒤라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친정. 그 허전함과 외로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만 계셨다면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주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시댁에 가면 일은 전부 제가 도맡아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반면 둘째 동서는 명절이면 늘 늦게 옵니다. 그리고는 굳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50만 원 준비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요새 너무 바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어머, 우리 둘째 며느리, 너는 어쩜 이렇게도 살뜰하니? 늦게 와도 이렇게 다 준비해오면 됐지. 됐어. 역시 내가 있어야 해. 저는 말없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는 일 다 해도 결국 돈이 없으니 무시당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와서는 아주 대놓고 말하더군요. 형님,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해요? 그냥 대충 해요. 아니면 뭐, 좀 드리고 편히 살면 좋잖아요. 저희는 그냥 다 맡기고 용돈만 드리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던데요. 그 말이 어찌나 뼈아프던지 제 입에서는 그저 그래 하고 나오는 숨소리뿐이었죠. 둘째 동서는 언제나 뒤늦게 와서 온갖 칭찬을 독차지하고 저는 언제나 일만 하는 하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친정이 있었다면 잠시라도 가서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런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40살이 되던 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 걱정이 컸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계신다는 이유로 살림을 합치자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뵙고 잘 돌봐드리면 되지 않을까? 살림을 합치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만 남편은 제 의견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신은 왜 그걸 이해 못해? 장남으로서 내가 이러는 게 맞아. 그냥 살림 합치고 끝내자. 그 말에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너무 단호한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이해를 제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살림을 합쳤죠.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모든 것을 간섭했어요. 그저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조금이라도 제 방식대로 하면 어김없이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혜정아, 너는 정말 왜 그 모양이니?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 그릇이 다 망가져. 아휴, 지금 살림을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것밖에 못하니? 정말 답답하구나.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서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말을 내뱉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도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다시 둘째 동서와 저를 비교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혜정아, 너는 좀 답답하고 일머리가 없니? 둘째 애가 하늘 걸 봐라. 얼마나 센스가 넘치니?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럴까? 내가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져.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건가? 난 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걸까?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무가치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전 참고 살았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내가 힘들어도 이대로 그냥 버티자. 그렇게 매일 버텼죠. 하지만 그렇게 버티기만 해서 진정 좋은 날이 올까요? 저는 50살이 넘고부터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갱년기라는 게 찾아오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몸은 자꾸 무겁고 피곤해졌죠. 나이를 먹어가는 게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매일 하소연을 하셨어요. 혜정아, 내가 나를 좀 더 신경 써야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몸이 망가졌어. 내가 제대로 돌보질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계속해서 하소연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너 이러다 내 어머니 잘못되면 어쩌려고 이래? 이 혜정이가 나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하루하루 어머니를 돌보느라 제 몸은 망가져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가 잘 돌보지 않아서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원망하시다니요.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조심스레 대꾸했죠. 어머님, 제가 늘 신경 쓰고 있는데도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큰 소리를 치셨어요. 뭐라고? 얘가 힘들어? 내가 힘든 거지. 얘가 뭐가 힘들어? 내가 나를 잘못 돌봐서 얘가 이 지경이 됐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라서 몸이 굳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세상이 끝난 듯 기진맥진한 얼굴로 남편에게 눈을 돌리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혜정이가 나를 이렇게 방치하니 내가 몸이 성할 리가 있겠니? 나 더는 못 살겠다. 더는 못 버티겠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는 저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대체 내가 뭐 하고 있었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동안 한 게 뭐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너는 도대체 집에서 놀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매일 같이 어머니를 돌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도 힘들어요. 매일같이 어머님 돌보느라 저도 몸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몰아붙여요? 당신이 어머니를 돌보면 되겠네요.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내가 힘들긴 뭐가 힘드냐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 노인인 어머니를 내가 더 신경 써서 돌봤어야지. 그리고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겠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어머니만을 신경 쓰고 제 마음과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참아왔는데도 끝내 아무런 이해나 위로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이제 정말 더는 버틸 힘이 없다 싶었죠. 그 당시 저는 왜 그렇게 복이 없었을까요? 남편과 시어머니만으로도 제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는데 자식들마저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58세가 되던 해였죠.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치더니 손자를 봐달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버거워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얘들아, 할머니도 모셔야 하고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손자를 봐주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미안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확 바뀌더니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더군요.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손주 하나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우리가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이럴 수 있어? 어머님, 진짜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봐주는 게 기본인데 그 정도도 못 하시겠다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내 몸은 이미 여기저기 아프고 시어머니 돌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데 손주까지 봐달라고 하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들 부부는 아예 제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결국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는 그냥 손자를 제게 맡겨버렸어요. 새벽부터 밥을 해놓고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자를 챙기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손주를 돌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된 거죠.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매일같이 피곤에 쩔어가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누구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손주를 돌보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갔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떻게 애만 달랑 봐주시고 끝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바쁜데 집안일도 좀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아이만 봐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집안일까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얘야, 내가 손주도 보고 집에 와서 시어머니도 돌보느라 내 몸이 나만하질 않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이 콧방귀를 끼더니 다시 말했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먹고 살겠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사정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도 한술 더 떠서 제게 쏘아붙이더군요. 엄마, 우리도 죽을 것 같아. 애만 겨우 봐주는 걸로 끝낼 생각하지 마. 마누라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안일까지 해야 해? 그럼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우리 좀 더 도와줄 수는 없겠어? 그 말을 듣고는 정말이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 정도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이제는 집안일까지 떠맡으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쳤죠. 그럼 너희가 다 알아서 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 나도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다고.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더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며 더욱 차갑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럼 손주를 외면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할머니로서 당연한 걸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냐고? 이건 우리 가정이 달린 문제야. 엄마가 좀 희생할 수는 없는 거야? 맞아요. 저희도 죽어라 일하는데 어머님은 왜 이렇게 자기만 힘들다고 하세요? 손주 좀 돌보고 집안일 조금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어머님은 진짜 너무하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더 잘못한 걸까? 내가 매일같이 손주를 돌보고 시어머니를 챙기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이 정도로 모자란다는 건가?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가족조차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더 희생해야 하는 걸까? 그날도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손자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와 저녁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만 손주가 며느리가 아끼던 유리컵을 꺼내다가 산산조각 내고 말았죠. 저는 놀라서 손주가 다칠까봐 급히 아이를 유리 파편에서 멀리 치웠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손이 유리에 찔렸는데 상처가 난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유리를 치우고 나서야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걸 봤죠. 손이 찢어져 있었지만 대충 지혈을 하고 상처를 감고 있는데 그때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은 보지도 않고 깨어진 유리컵을 보고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어머님, 그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아껴서 쓰던 컵인데요. 그걸 왜 깼어요?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얘야, 그건 손주가 실수로 깬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손주가 다칠까봐 나도 손을 다쳤어.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비웃듯이 무시했어요. 아니, 손주가 그걸 왜 만지게 놔두세요? 그리고 다쳤다고요? 손 좀 찔린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유리컵이 깨지질 않도록 하셨어야지요. 저걸 어디서 다시 구해요, 대체? 그때 들어온 아들은 며느리 말만 듣더니 저를 더 몰아붙이더군요. 엄마, 와이프가 저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그걸 왜 깨고 그래? 조심 좀 하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손 좀 찔린 게 뭐 대수라고 그러냐고?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컵을 깬 것도 아니고 손주가 다칠까봐 내가 다쳤는데 제 상처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그저 그 잘난 컵만 걱정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손을 들어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내가 깬 것도 아니고 손주가 다칠까봐 챙기다가 이 손이 다 찢어졌어. 그런데 너희는 그 잘난 컵만 걱정하지. 내가 다친 건 눈에도 안 들어오니? 내가 이 집에서 컵보다 못한 사람이니? 이제 나한테 더는 뭐 바라지 마. 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비꼬듯이 다시 말했어요. 아니, 어머님. 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손주를 어떻게 봤길래 그런 사고가 난 거냐고요. 그동안 계속 애 봐준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와서 보면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손주도 제대로 못 돌보는 거죠. 그때 아들도 한술 더 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갔어요. 맞아, 엄마! 손주 돌본다고 했는데 솔직히 제대로 한 것도 없잖아. 애나 잘 보시지. 컵이나 깨고 진짜 나중에 이런 일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와이프 물건이나 소중히 다뤄줬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상처와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했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더 뭘 해야 하냐? 손주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나 지금 손 다쳤다고. 내가 죽어가도 너희는 그 컵만 걱정하겠지? 나 이제 이 집에서 더는 못 견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려 더는 참을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마저도 제게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으로 드린 찬밥을 보고 또 소리치기 시작하셨어요.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찬밥을 주겠다고? 너 나 굶겨 죽일 생각이냐? 내가 너 때문에 살겠니? 아들한테도 너 어떻게 하는지 다 말할 거야. 그때 남편이 들어오더니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죠.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한테 찬밥은 아니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너 주부 아니야? 남들 다 하면서 사는 일. 왜 너만 이러는 거야? 손주 본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한테는 따뜻한 밥을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내 손이 다 찢어져 피가 나도 내 마음이 무너져도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집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당신들 대체 나한테 뭘 더 바라는데? 내가 손주도 돌보고 시어머니도 돌보고 너희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 내 몸은 더 이상 견딜 힘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여? 당신들은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알긴 해? 나는 이 집에서 하인도 아니고 인형도 아니야. 더는 못 참겠어. 나도 사람인데
나도 한계가 있다고. 이제 그만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 남아있을 이유도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죠.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면서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집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저에게 종종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어넘기기만 했죠. 조금만 더 참으면, 나만 잘하면 언젠가는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아무리 참고 희생해도 내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 가족 안에서 저는 투명한 존재였죠. 그럼에도 다행히도 그 긴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를 지탱해준 하나의 힘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주식 투자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이 제게는 커다란 위안이었죠. 그 집 안에서의 외롭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저만이 알고 있는 자산이 있었기에 어쩌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 자산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던 셈이죠. 시어머니에게는 부동산이 있었고 남편은 생활비를 넉넉히 주었기 때문에 알뜰하게 살았던 저는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 돈들은 그저 쌓아두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식 학교에서 만난 친구 경숙이를 통해 주식 투자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주식 투자는 제 삶의 작은 즐거움이자 희망이었어요. 가족과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도 늘 제게 힘을 주는 주식 시장은 언제나 나만의 세상으로 존재했죠. 그곳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선택으로 돈을 불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꽤 투자 감각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자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들이 제게는 나중에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와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자산이 나를 위한 미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고통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얻었어요. 그 작은 공간이 제겐 마치 천국 같았어요. 조용하고 아무도 잔소리를 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 비록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 오피스텔에서 느낀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혼자서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너무 소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했죠. 그렇게 한동안 혼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회복된 저는 이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건 여행이었어요. 평생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얽매여 어디 한번 제대로 떠나보지 못했던 제게 여행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죠. 그래서 저는 바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 관련 책들을 읽고 유튜브에서 각국의 여행 영상을 보며 저만의 세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배낭 하나 둘러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보고 즐기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몸과 마음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집을 나온 후 핸드폰은 가족들의 연락으로 불이 날 정도로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였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하며 성난 목소리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연락을 거절했어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그들의 말은 점차 바뀌기 시작했어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며 걱정이 섞이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며 답을 달라고 했죠.
저는 한 통의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충분히 치유의 시간을 갖고 난 뒤 연락할게요. 그 이후로 연락은 잠잠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반성하고 후회한 걸까요? 아니면 단지 내가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돌아오길 바란 걸까요? 그렇게 1년 반이 흘렀고, 저는 큰 고민과 결심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그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긴 장소였으니까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 저는 카페로 나갔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순간적으로 놀랐죠.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반면에 저는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 당당해지고 오히려 젊어진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눈에는 제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좋아 보인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빛나 보여. 하지만 우리 집은 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이제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았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남편의 목소리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가치를 알아주지 못했던 그가 절실하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는 게 보였죠. 시어머니도 고개를 떨군 채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내가 없으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 그때는 몰랐어.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하다. 돌아와서 다시 같이 살자. 이제는 다르게 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들의 말은 간절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들의 진정한 바람은 명확했죠.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그 집의 모든 일을 도맡아 주길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반성하고 사과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다시 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과의 삶을 떠났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그 집의 일부로 남아있기를 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나는 이제 없어요. 나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혜정아, 제발. 그때는 정말 몰랐어. 이제 다시는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정말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단호했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지금 당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때의 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제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살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저를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제가 이미 너무나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미련도 후회도 없었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내가 돌아가길 바라지 말고 당신들 스스로도 잘 살아가길 바랄게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호했어요. 그들의 후회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은 저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을 절반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자유였고 지금의 삶에 만족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떠나는 여행.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제껏 남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왔던 내가 혼자서 세상을 마주한다는 게 불안하기도 했죠. 낯선 도시에 홀로 서 있다는 것.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잠시 나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발을 옮길수록 그 불안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자유를 되찾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의 바람, 파도 소리, 그리고 바다 냄새가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나를 몰랐기에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고, 그동안 억눌려 왔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을 수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그동안 겪어온 일들을 자연스레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웃으며 때론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기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들. 처음엔 그저 나만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글을 쓰는 것이 저에게 치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 안에 억눌려 있었던 감정과 기억들이 글을 통해 흘러나오는 걸 보며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을 글로 풀어내는 것이 이렇게나 통쾌한 일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죠. 그렇게 하나둘 글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더군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공감한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들은 제가 경험한 고통과 억압,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을 함께 느끼고 있었죠. 저 역시 그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계속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 그들의 반응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죠. 그러던 중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글을 모아 책으로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내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 벅찬 일이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동안 만난 사람들의 격려와 글을 통해 받은 위로가 있었기에 결심했어요. 나의 여행, 나의 삶, 나의 해방을 담은 책을 세상에 내놓기로 한 거죠.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위로와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찾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여행 작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나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이제야 진정한 나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많은 순간 흔들리고 무너질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저 자신을 찾았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남을 위해 혹은 억압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을 위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한 번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라도 찾아가길 응원할게요. 여러분 모두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주인공이 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